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퍼즐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퍼즐이요? 흥미로운데요? 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 순이익이 무려 202% 급증했다고 발표합니다. 202%요? 엄청나네요. 네, 매출도 66%나 늘었고요.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이니까 당연히 주가가 막 급등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말이죠. 오히려 주가가 12% 넘게 폭락했습니다. 아, 바로 그 지점이 퍼즐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발행사 서클 인터넷 그룹, 바로 서클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11월 12일에 발표된 이 놀라운 실적과 시장의 정말 차가운 반응, 이 둘 사이의 괴리 속에 대체 무엇이 숨어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출해주신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거죠? 한마디로 시장이 서클에 고금리 보너스 기간이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고금리 보너스요? 네, 투자자들은 이미 지나간 그 화려한 과거 성적표가 아니라 앞으로 금리가 정상화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보너스가 없어졌을 때 서클이 과연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인지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아, 미래의 성장 동력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3가지 정도의 렌즈로 나눠서 살펴보면 그림이 아주 명확해질 겁니다. 3가지 렌즈요? 네, 첫 번째는 서클의 재무 구조, 그러니까 수익 모델 자체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스테이블 코인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 3가지입니다. 좋습니다. 재무구조, 거시경제, 그리고 산업 패러다임. 그럼 첫 번째 렌즈, 재무구조부터 시작해보죠. 우선 서클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수익 모델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더군요. 네,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년간은 굉장히 강력했죠. 매출의 96% 이상, 그러니까 거의 전부가 준비금 수익이라는 하나의 항목에서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USDC 1개를 싸려고 1달러를 서클에 입금하잖아요. 네. 그럼 서클은 그 돈을 그대로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미국 단기 국채 같은 아주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아,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수익으로 얻는 구조군요. 바로 그겁니다. 지난 3분기 전체 매출이 한 7억 4천만 달러였는데 그중에서 무려 7억 1,100만 달러가 전부 이 이자 수익이었어요. 와, 7억 4천만 달러 중에 7억 1,100만 달러면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지난 몇 년간 계속된 이 고금리 환경이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정말 막대한 이익인 셈이죠. 그러니까 그 고금리 정책 덕분에 정말 편하게 엄청난 성장을 한 셈인데, 아, 듣고 보니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의 우려를 샀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자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금리 변동이라는 건 사실 모든 금융기업이 겪는 리스크잖아요. 물론이죠. 근데 시장이 왜 유독 이 서클에게만 이렇게나 가혹하게 반응한 건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다른 일반적인 금융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대출이자도 있고 카드 수수료도 있고 또 자산관리나 투자은행 업무 수수료처럼 굉장히 다양한 수익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수익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죠. 네. 그래서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그 충격을 여러 곳에서 분산해서 흡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서클은 어떻죠? 수익의 거의 전부가 96%가 단기 금리하고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전혀 다각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거의 뭐 수액 파이프라인이 딱 하나뿐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시장이 앞으로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심지어는 인하할 것이라는 데 강하게 베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클의 유일한 이 엔진이 곧 멈추거나 혹은 출력이 약해질 거라는 신호로 시장에 받아들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우려 수준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가 됐거든요. 어떤 숫자죠? 한 분석 자료를 보니까 만약에 금리가 단 1%포인트만 내려가도 서클의 연간 총수익이
6억 1,800만 달러나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억 1,800만 달러요? 잠깐만요. 방금 3분기 전체 매출이 7억 4천만 달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거의 3분기 매출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이 그냥 증발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만큼 금리 변동에 치명적으로 취약한 구조라는 거죠. 심지어 이번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실제로 그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이미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군요. 네, 준비금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이전 분기보다 0.96%, 그러니까 96bp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6bp면 거의 1% 가까이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투자자들 눈에는 이게 드디어 금리 하락의 영향이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로 보였을 겁니다. 와, 정말 심각하네요. 수익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만으로도 힘든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비용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중고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딜레마죠. 3분기 총 유통 및 거래 비용이 전년 대비 74%나 늘었고요. 74%요? 네. 그리고 운영 비용은 거의 7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아니, 돈 들어올 곳은 줄어들 것 같은데 돈 나갈 곳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다니 이건 정말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구조적 딜레마라고 표현한 겁니다. 수익 기반은 외부 변수인 금리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내부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비용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주된 원인이 뭔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코인베이스 같은 파트너사에게 USDC를 유통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수익 배분 비용이 늘어난 거고요. 아, 파트너 몫이 커졌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을 확장하려고 인력을 많이 충원하면서 주식 보상 비용을 포함한 인건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수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큰데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 이거 참 답이 안 나오는 상황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고금리 시대의 달콤한 파티는 이제 끝났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낸 셈이죠. 그렇다면 서클은 이런 위기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자 수익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어떤 미래 계획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물론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어떤 거죠? 바로 세계적인 결제 네트워크 회사인 비자와의 파트너십입니다. 아, 비자요? 그 카드 회사 비자 맞죠? 네, 맞습니다. 비자가 USDC를 활용해서 직접 정산을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주 의미가 큽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건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요. 글로벌 실물 경제의 결제 시스템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신용카드망에 USDC가 통합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국가 간 결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존 은행 시스템으로는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중간에 떼어가는 돈도 많고요. 그런데 USDC를 통하면 이걸 단 몇 분 만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끝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자와의 협력은 바로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와, 그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단순히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결제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비자와의 파트너십 외에도 서클은 자체적으로도 플랫폼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전략이요? 네,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넘어서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 줄여서 CPN이라고 하는데요. 이 CPN이나 또 개발자들을 위한 블록체인인 아크라고 하는데요. 이 아크 같은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PN, 아크. 이름만 들어서는 조금 모호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CPN은 기업들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USDC로 직접 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B2B 결제망입니다. 아, 기업 간 거래에 쓰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아크는 개발자들이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을 잘 몰라도 USDC를 활용한 다양한 앱이나 서비스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모음 같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두 가지 모두 기존의 이자 수익이 아니라 플랫폼 사용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인터넷 금융시대를 위한 일종의 운영체제, OS가 되겠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두 번째와 세 번째 렌즈.
즉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와 직결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금리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모델에서 실제 쓰임새, 유용성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수수료를 버는 모델로 전환하려는 시도인 거죠.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왜 이렇게 차가웠을까요? 이렇게 장기적인 비전이 있는데도요? 네, 그게 문제죠. 시장의 평가는 아주 냉정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이 당장 눈앞에 닥친 금리 인하와 비용 증가라는 이 단기적인 리스크를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아,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라는 거군요. 적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여기에 규제라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합니다. 규제라면 보통 기업 활동의 족쇄가 되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서클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 아닌가요? 네, 그동안 서클은 투명성이나 규제 준수를 굉장히 강조해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규가 명확해지는 건 분명히 호재입니다. 그렇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니까요. 네, 제도권 안으로 정식으로 들어오면서 신뢰도도 높일 수 있고 또 전통적인 금융기관과의 협력도 훨씬 쉬워지겠죠. 하지만 규제의 명확화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정성을 얻는 대가로 더 강력한 경쟁자들을 맞이해야 하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 시장의 규칙이 불확실하니까 좀 망설였던 거대 자본을 가진 전통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이 이제 규칙이 정해졌네?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거죠.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곳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거나 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겠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 경쟁을 훨씬 더 치열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와,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번 서클의 주가 하락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산업 전체가 아주 중대한 전환기에 들었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그걸 쉬운 돈 시대의 종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쉬운 돈 시대의 종말. 네, 이게 바로 세 번째 렌즈인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고금리라는 아주 특별한 외부 환경 덕분에 사실상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이자 수익을 벌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이제부터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자신들의 코인이 결제, 송금,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같은 실제 세상에서 얼마나 유용한지를 직접 증명해야만 합니다. 결국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온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유용성을 바탕으로 다각화된 수익 모델, 그러니까 수수료 기반의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야 하는 아주 어렵고 근본적인 과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서클의 주가 하락은 비이성적인 패닉 같은 게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시장이 그 화려한 분기 실적이라는 과거의 성과보다 금리 인하와 비용 증가 그리고 경쟁 심화라는 이 험난한 미래 환경을 더 냉정하게 가격에 반영한 어떻게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결과였던 셈입니다. 맞습니다. 서클은 고금리라는 아주 강한 순풍을 타고 정말 쉽게 성장하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역풍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거죠. 성장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뼈아픈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비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그 결제 생태계 확장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 비용 구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바로 이 두 가지가 서클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오늘 서클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 이건 정말 단순히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디지털 자산 산업 전체가 마주한 도전 과제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시장 상황이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좀 투기적인 성장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경제 사이클의 오르내림을 견뎌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쓸모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 말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속 가능한 쓸모가 핵심 키워드죠. 앞으로 이 분야의 다른 기업들을 보실 때 어떤 기업이 여전히 그저 일시적인 파도에 올라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다가올 폭풍우를 견뎌낼 튼튼한 배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주 좋은 관점입니다.
옥석을 가려내야 하는 시기가 온 거죠. 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각자의 몫이라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죠. 저희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드릴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